집중 토론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21대 국회가 이제 오늘로 임기가 이제 끝나고요. 내일부터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는데 본회의 처리 상황 그리고 21대, 22대 좀 21대 국회를 한번 정리해보고 22대 국회를 좀 조망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제적 296명 가운데 294명 임기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본회의에 참석한 것도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5명이 사실상 이제 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찬성표, 이탈표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을 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의미 있는 숫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양 당이 표 단속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특히 이제 국민의힘당 입장에서 본다면 17표의 이른바 반란표가 나온다면은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천에 탈락하거나 또 낙선한 의원들 가운데서 이탈표가 있을까봐 굉장히 고민을 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러나 어찌됐든 표 단속은 성공했던 것 같고요. 지금 한두 표 어떤 많게는 한 5표 정도까지 현재 야당에서 이탈표가 있었느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수는 결과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어찌됐든 양당의 의원들이 당론대로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당 입장에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상상이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당론으로 정해서 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이렇게 이제 세게 압박을 가했달까 이런 사전 작업들을 했는데. 야당에서 혹시 이탈표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지금 그 숫자를 가지고 상상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야말로 상상이지만 예를 들면 지난 총선 지금 이건 21대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22대 당선자들이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보였던 상당 부분 그 무리수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 낙천자들 주로 민주당 내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로 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일 뿐이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5명이 찬성하겠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이 공언했던 대로 찬성표를 던졌는지 이것도 퀘스천 마크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상상을 하고 가는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코멘트할 게 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상상을 해보자면 굳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당 115명입니다. 그런데 5명이 반대의 의사를 밝혔죠. 그분들이 의사를 밝힌 것처럼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당이 110명만 쉽게 말해서 반대표를 던진 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근데 111명이 한 명의 여당에서 넘어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무효 4표도 또 재밌습니다. 글씨를 가을 쓴 다음에 콤마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기권표를 만든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5표가 야당에서 나왔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말 그대로 상상과 유추일 뿐입니다. 그런 어찌됐든 굉장히 표단속은 잘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야 모두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필사적으로 하여튼 여야가 다 마크한 거죠. 문제는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중요하게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내일 당선자 중심의 이제 의총을 소집해서 이제 우선 처리할 법안을 이제 아마 좀 갈래를 탈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처리하겠다는 거고 심지어 6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이제 목표까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22대 국회는 뭐 안에 이제 의원들도 다 이제 바뀌고 이제 많이 이제 뭐 절반 가까이 이제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숫자적으로도 여가 이제 108, 야가 이제 190, 야권이 이제 192석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이제 가결될 수 있는 그 뭐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8명만 예를 들어서 이제 찬성을 하면 이제 바뀌는 상황에서 더 이제 쉬워질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192대 108이지만 또 단일 대우기 때문에 이걸 또 깨뜨리기가 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죠. 네. 우선 과제로. 그런데 이제 발의를 하기 전에 원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원구성이 뭐 원만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 원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네. 게다가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장과 이른바 상임위원장단 18명을 다 그냥 야당에서 먹겠다, 가지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뭐 그러니까 독주에 의한 신속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구성이 빨리 되고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그렇죠. 뭐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일사천리로 가고 여당은 국회를 보이콧하는 또 최악의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나 정말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모습이고요. 개헌 초부터 그런데 이제 협상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게 한두 달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렇다면은 뭐 원구성이 5월 말일이 아니라 6월 말, 7월 말, 8월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공수처 수사가 좀 있을 겁니다. 예. 진전을 볼 겁니다. 그럼 예. 공수처 수사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미진한 것을 봐가지고 특검법을 발의해도 전 늦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설사 공수처가 아직 수사를 마무리 못 짓는다 하면은 여당에서 저는 특검법 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현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안건 법안 내용 가운데서 예. 독소 조항들 그러니까 뭐 특별 검사를 야당이 임명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독소 조항을 일부 제거하고 여당이 특검법을 내서 그 두 법안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지는데요. 그게 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예상을 해주셨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사실 이제 그 진상 규명을 이제 원하는 그런 그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이 답은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저는 이거 당리당략으로 양당이 네.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될 문제라고 보죠. 국민들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60% 이상 70% 거의 특검해야 한다 뭐 이제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이 수해 그 복구 작업이었죠. 네. 뭐 거기서 진짜 생태 같은 우리 아들 최상병이 이렇게 목숨을 잃은 최상병 맞죠? 최상병. 예. 예. 그거에 대해서 근데 문제의 본질은 이걸 사실대로 그냥 국민 앞에 밝히고 예. 뭐 책임 소재를 또 물을 건 묻고 했으면 뭐 이렇게 뭐 분분하게 이렇게 갈 일이 아니었어요. 심각하긴 심각하지만 근데 이게 뭐 대통령이 경로를 냈고 그다음에 무슨 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그 국방부에 그 압력을 가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 뭐 녹취록이 나왔고 뭐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덮다 보니까 그건 사실은 이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국방부의 수사와 관련해서 압력을 가했다는 게 사실로 지금 거의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직권남용이죠. 엄연한 직권남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자꾸 여당이 대통령실 그 입장을 대변하느라고 그걸 막기에 급급하고 입틀막 정권이라고들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뻔히 보이는 이렇게 분명히 대통령실이 월권을 했고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게 뻔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뻗대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여당이 이렇게 나가면 계속 밀어붙이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뭐 파열음이
22대에서도 내일부터 이제 시작인가요? 예.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자, 이렇게 어쨌든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은 일단 21대 국회에서 이제 폐기 수순에 이제 들어갔고 이제 22대에서 다시 또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과 함께 5개 법안이 그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뭐 이렇게 해서 5개 법안을 했는데 이 중에서 세월호 피해 지원법은 수용하고 대통령실에서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의결하고 그런 절차로 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는데 말이죠.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가게 된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은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뭐 공감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 또 행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 같고요.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는 사기범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익을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민주유공자법은 만들 때부터 이거 셀프 무슨 뭐 유공자법 아니냐? 사실 저는 이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유공자에 대한 우대와 또 사회적 대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이 내가 했으니 무슨 뭐 대우를 받겠다 하면 그건 뭐 사실 사회적 상식에 뭐 반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 지금 건의를 했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아쉬운 것은 우리 국회가 21대 내내 입법 독주, 야당은 그러니까 국회 내에 다수당은 독주를 하고 야당은 막을 한 거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하는 그런 충돌을 계속 그러니까 입법 권력 대 행정 권력, 여의도 권력 대 용산 권력이 대립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뭐 여당이 다수당이라면 이런 문제 없었겠지만요. 대통령제 한계이기도 하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 거부권 행사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국회가 합의를 시도를 합니다. 국회가 무의미하게 대통령이 던졌다가 거부권 행사하면 무색해지는 겁니다. 국회의 권한 자체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합의라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국회 측에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노력이 없이 뭐 어떤 법안들은 뻔히 알면서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걸 이용하는 거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을 좀 욕되게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그런 법안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조금 더 좀 이따 한 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지금 거기 제가 한 말씀 붙이면 뭐 미국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미국 대통령은요. 의회를 상대로 정말 엄청난 그 노력을 합니다. 설득도 하고 뭐 전화하고 만나고 국회의원들하고. 그런데 지금 한국 대통령 보세요. 뭐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그랬나 야당 대표하고 취임 2년여 돼서 한 번 달랑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2년여 동안 야당 의원들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또는 의미 있게 만나서 뭐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물론 야당이 그 의회 권력을 가지고 뭐 독주한다고 하는 뭐 그런 지적도 일리는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파워를 가진 그 여당은 대통령은 그 야당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했냐 이거죠. 실제로 파워는 대통령 여당에 있단 말이에요. 그 파워 가진 쪽에서 좀 이렇게 가깝게 다가와서 설득도 하고 타협 안을 서로 이제 도출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파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다. 매우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와 야가 대립하고 또 대통령실과 야당이 이렇게 또 각각 각자의 길을 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뭐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도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이견이 거의 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서 전향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방향을 틀면서 그래서 이제 모수 개혁이라도 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었지만 구조 개혁까지 같이 가야 된다. 뭐 그 목소리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데 대해서 합의가 안 돼서 사실상 무산이 됐고 또 여야가 사실상 합의를 이뤘던 법안들조차도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그 다음에 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제한하는 뭐 구하라법이라든지 이렇게 여야가 이미 합의를 이룬 법안조차도 처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그런 데서 기인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는 국회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 국회 입법 과정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게 가장 크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한말로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방금 말씀 민생법안은 민주당 측에서 최상병 관련 뭐 법안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 소수당인 국민의힘당에서는 그걸 막는 방법이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는 방법 예. 또는 뭐 법사위를 열지 않는 방법으로 저항을 하다 보니까 한껏 휩쓸어 들어간 것이죠.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당 물론 야당도 잘못이 있지만 국민의힘의 잘못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는 사실 분리해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모수 개혁이라도 예. 하지 않는다면은 다음에 곧 또 대통령 선거 있고요. 총선 있으면은 이게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또 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들면은 의원들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시간이 걸릴 텐데 예. 일단 뭐 시작이 반이라고 그걸 시작을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묻혀 들어간 것은 아쉽고요. 그럼 물론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어떤 속셈이 있었는지 이런 이런 과정들에서 마지막 국회가 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했는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예, 민생 법안까지 이제 표류하고 있는 상황. 뭐 사실상 뭐 21대 국회에서 이제 표류하면 뭐 폐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예. 저는 이거의 저 근본적인 문제가요. 뭐 지금 저 사회자 말씀하셨 다 원내 지도부 뭐 상임위 차원에서 다 예. 합의를 본 그 법안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이걸 처리를 못했다고 하는 거는 양당이 지금 실제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고 딴 데 가 있어서 이렇다. 딴 데는 뭐냐? 네. 뭐 다음번 대통령 선거라든지 그 전에 또 뭐 지방선거라든지 뭐 더 중요한 건 아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국민 피부에 와닿는 이런 중요한 것들을 실무적으로는 그뭐 상임위 차원이든지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사실상 봐놓고도 처리를 못하는 거. 이거가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렇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양당이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만 발의하고 있잖아요. 네. 거의 그 여의도 출장소라고 그러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이. 근데 여실히 그게 보여요. 국회에서 국민의힘 그 행동 패턴을 보면. 근데 야당은 또 그렇게 다른가? 민주당도 이게 완전히 1인 독주 체제가 돼서 예. 이게 이제 따라서 뭐냐면 지금 뭐 개딸 그러잖아요. 강성 지지층만 여구 야구 의식을 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정작 다수 국민이 원하는 이런 그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뭐 썩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더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처음에 외쳤던 게 뭐예요? 3대 개혁 아닙니까? 교육, 노동, 연금. 예. 연금 개혁만 해도 그래요. 이게 43%, 45% 이거 이제 받는 포션. 예. 이거 여야가 그럼 이재명 대표는 그 44%로 할 용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예. 저는 얼마든 그게 우선 임시방편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더라고 하면은 난 합의 볼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예. 지금 정작 이걸 중요하게 안 보는 양당의 그런 시각 때문에 지금 정말 이따위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문제는 21대 국회가 그러다 보니까 뭐 역대 최저의 그 법안 통과율을 기록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36% 발의된 법안이 이제 처리된 비율이 뭐 3분의 1 남짓 되는 그런 최저 기록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과연 이제 뭐 어떻게 좀 달라질지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뭐 많은 조간 신문들의 사설 제목이 예. 역대 이런 국회는 없었다. 예. 였습니다. 사실 지난 21대 국회가 1조 200원을 썼더라고요. 예. 세비, 뭐 보험급 기타 등등을 해가지고요. 예.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뭐 여러 징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21대 때 국회 문화에 상대방을 적으로 보는 국회 양당의 관계는 경쟁 관계지 적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적의 관계를 보는 그러다 보니까는 방금 문학진 전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을 어떻게 붕괴시키느냐, 적을 어떻게 부끄럽게 만드느냐 하다 보니까는 민생에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적으로 보지 않는 거, 상대로 인정해 주는 거, 상대 인정해 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국회는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구성원이자 입법부의 구성원의 같은 자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역할만 매우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당 보수에게만 매우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국민에 충성하는 데에서는 크게 주안점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2대에서 똑같은 현재 상황대로라면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2대가 끝나는 4년 후에 5월 28일 아침 신문 사설은 또다시 역대 이런 국회는 없었다라는 사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의 구성원이라는 그런 책무, 국민들만 보고 한다는 일을 한다는 그런 그 공인 의식을 충분히 가져주고 임무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22대 국회를 앞두고 적이 아닌 상대를 좀 인정하고 또 정당원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또 입법 구성원으로서의 또 책무도 잊지 말아야 된다. 동료이자 또 선배로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뭐 제가 국회의원을 뭐 잘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과거에 저는 뭐 17대, 18대 했는데 과거 예를 보면 뭐 저희도 그렇게 원활하게 그 여야가 그렇게 뭐 소통을 하고 뭐 했다고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공식적인 회의 말고 그냥 이렇게 맨투맨으로 회의석상 아닌 데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상대당 의원들하고 가서 뭐 필요하면 어디 순대집 가서 소주도 한 잔 같이 하면서 얘기도 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분위기라는 게 조금만 당내에서 아니게 그런 좀 다른 행동이 비춰지면 이 강성 지지층들이 그냥 두질 않아요. 저 친구 야 빨리 짐 싸서 저 당으로 가라. 뭐 이런 이걸 SNS를 통해서 막 도배질을 하다시피 하는데 이거 무서워서 정말 저 언필칭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중요한 그런 그 마쿠에서의 대화가 소통이 매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뭐 못하고 안 하고 책임을 그런 걸 방기한다면 이건 저는 뭐 방금 우리 안영환 의원 얘기한 대로 22대 끝날 때도 아마 똑같은 평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헌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이거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이 강성 지지층이 물론 그 일리가 있는 부분은 따라줘야 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거기 추종하고 하는 태도는 이거는 정치 발전에 완전 역행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강성 팬덤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또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